자,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조를 읽기 시작했는데, 좀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읽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표현법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시조를 읽을 때, 시조의 형식적인 측면을 좀 바탕으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시조의 형식, 기억나는 사람? 시조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조의 형식적인 측면. 형식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잖아. 딱 정해져 있게. 자기 마음대로 안 생겼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치? 잘 정해져 있잖아. 어떻게? 그걸 우리가 무슨 시라고 해? 시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 안 적어도 돼. 뭘 적어? 안 적지 마, 적지 마.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돼.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 엄청 잘생겼잖아. 짧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정형시야. 어떻게 정형시가 되어 있다고? 어떻게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3, 장, 6, 9, 사시, 오자, 내외. 45자는 안 셀 거예요. 3장은 어디예요? 초장, 중장, 종장. 초, 중, 종. 알겠지? 초장, 중장, 종장. 자, 6, 9를 찾아보자. 우리 9라는 건 뭐예요? 9라는 건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9라고 하죠. 명사하고 동사하고 그 9, 뭐 절이라고 하는 건 서술어까지 포함된 거잖아. 근데 이때 9는 구절이라고 해서 구 단어들, 단어와 단어들이 좀 결합되는 이런 느낌으로 잘라줘야 된단 말이야. 한 장을 딱 이렇게 끊어주면은 두 개의 구가 나온다. 잘라볼까? 어디서 잘랐니?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라고 랩하지 마시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건 또 랩이었나? 한 허리를 베어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 단위로 좀 읽어주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조의 운율은 여음보, 사음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사음보는 우리가 리듬감, 박자감이라고 했을 때 동짓달 기나긴 밤 허리를 베어내요 라고 하는 게 사음보다. 그래서 음보 단위로 끊고 그리고 두 음보를 묶어서 우리가 읽었을 때 구 단위로 읽는다. 근데 저는 구 단위로 읽는 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뭔지 이해되지. 야, 단어만 읽어봐봐. 한 음보만 읽어봐. 동짓달. 이게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 없잖아. 그래서 동짓달이 어땠는데, 기나긴 밤이래. 동지의 그 기나긴 밤. 우리 절기 단위로 하지, 동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알죠? 그럼 동지의 기나긴 밤이래. 그래, 기나긴 밤. 뭐 어떻게 하겠다고? 허리를 베어내겠대. 허리를 싹둑 잘라내겠다. 기억나죠? 그래서 뭐 하겠대요? 춤풍에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무슨 말이니? 넣으시지? 넣었다가. 자, 이렇게 제가 쓰는 이유는 밑에다가 현대어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현대어로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 쭉 해석을 한번 해보고 현대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서리서리도 여러분들 서리서리 이렇게 넣지 말고 자기의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아. 내가 저번에 사진도 보여줬지? 서리서리 넣는다는 게 어떻게 넣는 거라고? 제일 유명한 게 국수집이라고. 국수들은 어떻게 말려있어? 돌돌돌돌 말려있는 걸 우리가 서리서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까지 해서 어른님은 사랑하는 님을 의미하겠죠? 그럼 그 밤에 내가 펼 거예요. 뭘 넣었으니까 밤이란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 힘드니까 싫으니까 그거를 좀 세이브했다가 님 오시면 그때 펴낼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밑에다가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이 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돼. 그럼 차라리 복사를 해. 그냥 사진을 찍어. 의미 없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거는, 동지라는 거는 무슨 시간이라고? 절기 중에서 밤이 가장 긴 시간이지. 겨울에 밤이 가장 긴 시간이야. 이렇게 써주라고. 겨울에 밤이 가장 긴 시간. 그럼 그 뒤에 한 허리를 베어냈대요. 이건 어떨 거야? 그 밤이 가장 시간을
베어서는 잘라서. 춘풍 니불아래라고 하는 저 니불은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이고, 춘풍 할 때 춘하 추동 할 때 그 봄이지? 그럼 봄 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니불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불이라고 해야겠지? 도움 법칙이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서리서리라는 거는 서리서리라고 하는 음성상징어. 근데 음성상징어는 무슨 모습을 표현한 거야? 소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때는 모습이지 돌돌 말아서. 넣었다가 넣음. 고전은 그래서 어휘가 가장 중요하고요, 해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표현법이라던가 뭐 발상이라던가 정서 이런 거 찾아주는 거죠. 해석도 안 되는데 어떡해. 어른님은 사랑하는 님. 오시는 밤에. 구비구비는 뭐야? 우리가 구비구비 꼽아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돌돌 말하다 보니까 이 밤이 실처럼 이렇게 팍 쓰러지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꾸역꾸역 피겠다고. 구비구비. 펴고 싶어. 펴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저장해놨던 밤을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 밤의 시간을 붙이고 싶어. 이라는 이런 말로, 자신의 말로 좀 우리가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꼭 해석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 동시달 기나긴 밤은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는 거는 서정갈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서정. 그럼 서정은 얘들아 무슨 뜻이라고 했지? 서정. 정. 서를. 정서의 반대말 아니에요. 혹은 감정을 뭐 한다고요? 서술하는 거고요. 서술은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이 여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슬프대요? 기쁘대요? 안 나와 있을걸? 막 기뻐? 아 좋아 막 이런 거야? 뭐 슬퍼 막 이래? 이미 없어서? 안 나오지? 자, 이런 시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럼 감정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감정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감정이 안 나와 있으면 뭘 찾아주라고 했어? 우리 시의 주제 찾는 거 뭐라고 했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가 찾아야 되지만 정서가 없으면 뭘 찾아주라고? 입에 안 배웠구나. 전혀 복습 안 한 티를 팍팍 내는구나 그냥. 정서 말고 태도와 생각. 태도와 생각이라고. 이따가 다시 개념 할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태도를 보자. 무슨 태도야? 밤 저장해놨다가 님 오면은 붙일 거래.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마음은 뭐야? 아, 님과 오래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지. 아, 님과 오래 있고 싶어. 님과 오래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정형화된 우리 문학의 언어로 얘기해보자. 그럼 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야? 님과 오래 있고 싶어요. 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야? 님에 대한? 뭐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 혹은 뭐 그리움의 마음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님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그리움.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어떤 절실한 마음, 그리움, 사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주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쓸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저렇게 깔끔한 단어로, 깔끔한 문장으로 나올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을 제가 다 체크해오라고 했었죠. 연정이라는 단어는 뭐니? 연정. 그럼 정자는 무슨 느낌? 정서, 감정, 마음. 그럼 연자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연모하다라는 거 알죠? 그리워할 연자. 연모하는 감정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상적인 측면에서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라는 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은 그럼 뭔데?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했지.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개념이니?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눈에 보이니? 시계요. 아니, 시계는 뭐야? 흘러감을 표시해주는 구체적인 사물이지. 그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추상적이다라고 하죠. 혹은 관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추상관념이라는 말,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대요. 어떻게 구체화시켰어? 미안해, 구체화는 이쪽인데. 추상적인 대상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자를 거예요. 베어. 넣을 거예요. 넣어. 펼 거예요. 펴. 펴다. 이게 구체화죠. 어떻게 시간을 잘라, 어떻게 넣어, 어떻게 펴. 근데 이거를 구체화했다라는 이런 표현적인 측면이 되게 신선하기 때문에 이 시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우리말의 묘미는 한자어 아닙니다. 한자어 아니에요. 한자 있는 말은 딱 두 개밖에 없지. 그 말 빼고는 다 우리말이지. 특히 어디? 서리서리. 구비구비라고 하는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의 적인 측면. 자, 대조법이 나왔대요. 대조법이라는 단어가 무슨 표현일까? 대조되다라는 건 뭐야? 대조. 자, 대응시켜서 조자가 우리가 비춰주다라는 건데 반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에 대한 얘기예요. 반대. 대비되는 거. 그럼 뭐가 반대됐을까? 그래서 반대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반과 두 번째 반이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밤은 어땠길래? 님이 없는 밤. 두 번째 밤은 어떤 밤이에요? 님이 오신 밤. 그래서 밤과 밤의 대비가 일어나죠. 밤과 밤의 대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자, 고전 시간은요 그렇게 내용이 많이 없어요. 현대시만큼 막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표현법이 막 많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맷버들 가래 꺾어라는 요 또 기녀의 어떤 시, 우리 홍랑이라는 기생의 시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럼 그대로 우리가 말을 또 처리하면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에게 보낸대요. 갈해라는 단어가 뭐였는지 꼭 생각을 한번 해볼 거.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잎꽃 나고는 나인가 여기세요.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한번 적어보자. 맷버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버들? 산에 버들을. 갈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라고 했지? 가려서 꺾어. 그럼 가려서 꺾는다라는 이 행동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고,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낫으로 그냥 팍팍팍 하는 게 아니라고, 가려서 버들이라는 거는 산에 요렇게 펴있는 이런 애들이잖아, 식물. 그럼 얘를 가려서 꺾는다라는 말은 여기에 어떤 행동, 이 행동에는 어떤 마음이 투영된 거야? 정성스레라는 거지. 정성을 담아서 예쁜 걸로만 보내노라. 보냅니다. 어디다가? 님의 손에. 가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중세국어를 염두에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뭐뭐 하노라, 뭐뭐 노라, 뭐뭐 노라라고 하는 이 노가 많이 나와요. 이 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선어말 어미로서. 근데 이 노는요 두 가지로 분리하셔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니은, 느 하는 말. 두 번째는 선어말 어미 오라고 하는 이 말로. 근데 합쳐서 많이 나와. 합쳐서. 이거 문법의 얘기인데 뭐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문학도 문법을 알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느는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요. 오는 내가 한다라는 1인칭 표현이에요. 그럼 현재 시제고 1인칭이니까 누가 한다고? 내가 지금 한다고. 보냅니다. 지금 보냅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노는 그냥 처리 안 해도 돼, 얘들아. 해석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합니다. 내가 지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신다라는 건 쿨쿨 자고 있지.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보소서 해도 되고 보세요. 뭘 심어둬요? 저 버드를요. 자, 밤비에 밤에 내리는 이 밤비에 곳은 강주의 전미사니까 해석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세입이 나거든. 나인가도 나라고 나인가 혹은 나라고 여기소서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하는 건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3버드를 내가 꺾어서 보낼게요. 그렇게 심어두고 보세요. 거기에 세입이 뿅 하고 나면요. 저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정서를 표현했어? 정서 표현 안 됐잖아. 그러나 무슨 표현이야? 사랑의 표현이지. 나 정성껏 보낼게요. 나라고 생각해주세요. 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에 대한 얘기, 연정가 이런 단어들로 처리가 될 수 있다. 애상이란 단어 또 보여야 돼요. 애상 무슨 마음이라고요? 애상. 우리 문학에서 애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동음이어로서 사랑하다 애자 아니면은 슬퍼하다 애자. 근데 애상이란 단어는 무조건 슬픈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슬퍼? 도대체 뭐가 슬퍼? 뭐가 슬퍼? 근데 우리가 조금 슬퍼도 애상이라고 하고 많이 슬퍼도 애상이라고 해야 돼요. 상이라는 저 단어는 상처의 상자예요. 상처되는 거.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상처, 이게 애상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슬퍼요? 지금 님과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 님의 부재에 대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님과 떨어져 있는 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뭐 편지 쓰듯이 보낸 거 아니야. 그쵸? 자, 근데 여기 부분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바뀌었네. 그쵸? 문장이 바뀌었어요. 나 보냅니다. 님의 손에 보냅니다. 라는 게 어순이 맞을 텐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따가는 좀 표현법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하나 더 했던 거 이화우 흩뿌릴제라는 시. 그럼 이화우가 흩어뿌린대요. 이화우라는 거는 백꽃이 비처럼 막 떨어지는 거지. 백꽃이 비처럼 흩어뿌린다는 건 만발할 때 또는 이렇게 내릴 때, 떨어져 내릴 때. 울면서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추풍 가을바람. 낙엽은 떨어지는 낙엽에 이때 저는 IM이 아니라고요. 앞에 나왔던 제기대명사 누구? 님도 날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단어가 이제 보이면 생각는가 할 때는 저는 아까 선어 발음이 느라고 했잖아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오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보여 이제? 보이면 좋아. 안 보이면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건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이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아, 님도 날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라고 하면 물음을 던졌죠. 근데 우리가 시에서 물음을 던지는 패턴이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 궁금하다. 두 번째, 확실하다. 첫 번째, 나도 궁금해. 두 번째, 나 생각하실 거야. 확실해. 어떤 느낌이니? 확실한 건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서리법이 될 수는 없다. 확실할 때는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서리법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천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셀 수 있는 아주 큰 거리라고 했었죠. 진짜 천리가 아니라. 그래서 자, 먼 거리에서
나의 외로운 마음. 꿈이라는 건 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오매 할 때 이 노자는 현재 나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좀 감정 표현이 됐죠? 나 외로워요. 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외로워요. 그래서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야 될 거는 이제 이미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풀 건데, 이 문제는 안 푸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작품들은 제가 드리는 작품들은 그냥 연결, 더 읽을 작품이니까 한 번씩은 더 읽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저랑 앞에 있는 여기 흥망이 유수하니 여기부터 오늘 한다고 했었어요. 흥망이 유수하니. 자, 여기를 일단 잡아두시고 38페이지를 잡아두시고, 자, 오늘 해야 될 문학 이론 파트는 이제 표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저번에 우리 내용 읽을 때, 주제 읽을 때는 항상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찾아지는 정서와 태도를 찾아주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알겠죠? 정서 2페이지에요. 앞에 2페이지. 맨 앞에 2페이지. 아, 여기다가 하나 또 넣자. 자, 어떤 정서와 태도, 회의 말고 애상이라는 단어. 애상도 약간 슬픈 마음. 오늘 해야 되는 건 이미지, 오른쪽에. 자, 우리가 형상화라는 말부터 좀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형상화. 형상화라는 말은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했을 거예요. 뒤에 화만 붙으면 그러지 않았던 놈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비음화는 뭐예요?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이 되는 거죠. 구개음화는 뭐예요? 구개음이 아니었던 애가 구개음이 되는 거죠. 그럼 형상화의 화자는 형상이 없었던 애가 형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형상이 없었던 놈이 형상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예술에서 많이 쓰이는 형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술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서 뭐 이게 미술 좀 하시는 분, 미술을 할 사람 혹은 또는 미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한 사람, 아니면 나 과거에 좀 미술을 했다. 없니? 좀 피아노 좀 쳤다. 오케이. 자,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느꼈을 거란 말이야. 베토벤의 운명. 꽝꽝꽝꽝. 이라는 이런 음악적인 느낌, 리듬을 우리는 들으면서 그 운명교향곡을 썼던 베토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느껴졌니, 혹시? 아, 못 느꼈어? 꽝꽝꽝꽝. 그래, 그럼 지금 느껴보자. 꽝꽝꽝꽝 이라는 노래를 들었어. 그러면 그 베토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1번 신난다. 2번 처절하다. 2번이었겠지. 자, 그럼 그 마음은 형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쵸? 그래서 결국 그 예술에서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정서는 형상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음악 같은 경우는 뭘로 형상을 만들었어? 리듬으로. 그럼 미술도 한번 해볼까? 자, 미술, 생각이나 정서는, 화가의 생각이나 정서는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형상화를 시켜요? 어떻게 해서? 선과 색으로요. 그렇죠? 선과 색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에게 형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미술이고, 이건 음악이고. 그럼 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형상화를 해? 이미지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미술이야. 생각이나 정서를 말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말, 글로. 그게 형상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 문학은요, 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형상화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어요. 형상화. 그럼 더 쉽게 표현해볼까? 그럼 자신의 마음을 말과 글로 뭐 하는 거야? 두 글자로. 빨리 형상화했어요 라는 말 말고 두 글자를 줄여봐.
시인들은 또는 화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말과 글로 어떻게 한 거야?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형상이란 말은 결국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상화했다. 아, 무슨 형상화해. 표현했어. 라고 쉽게 처리하세요. 머릿속에서. 알겠죠? 문학에서 쓰이는 형상화라는 단어는 대부분 거의 90% 그냥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표현했다. 자,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뭐를 쓰냐? 여기 되게 중요하다. 이미지를 활용할 거라고요. 우리에게 뭔가 딱 떠올려주는 그 이미지를 잡아줄 거라고요. 그 이미지를 영어 말고 우리 말로는 심상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그럼 그 이미지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감각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은 몇 개의 감각이 있어요? 자, 우리 몇 개의 감각을 느껴요? 몇 개의 감각을 느껴? 몇 개의 감각을 느껴? 보고, 듣고, 맛보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아, 차가워! 촉각도 느끼고. 몇 개의 감각? 5개의 감각이지. 근데 여러분들 식스센스도 느껴봤지? 식스센스. 그거 뭐라고 해석하니? 육감. 그 육감이 뭐야? 육감을 요새는 그 MBTI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관적이다. 그런데 문학에는 직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공감각은 있어요. 그래서 6개의 감각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6개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부터 쓸 거예요. 1번, 시각적 이미지. 제일 중요해요. 2번, 청각.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거의 다예요. 시에서는요. 3, 4, 5는요. 얘네들 다 동메달이에요. 요새 다 보고 있니? 올림픽? 관심이 없는데 또 보게 되더라고. 자, 그래서 3, 4, 5는요. 별로 여기는 순서를 그냥 섞어서 쓰셔도 돼요. 남은 애들. 뭐 촉각을 써도 되고 미각을 써도 되고 후각을 써도 되고. 알겠죠? 그 6번은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 그럼 시각은 왜 중요하냐? 우리 시각을 통해서 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시각적 대비가 일어나서 그래요. 그럼 무슨 대비가 있냐면 명암 대비가 있고요, 색채 대비가 있어요. 대부분 다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요,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색깔을 표현하는 색채어도 있지만 색채를 나타내주는 이미지도 있어서 색채 이미지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색채 이미지는 무슨 말, 색채어는 무슨 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럼 색채어는 뭐냐면 진짜 색깔. 일어나봐. 자, 이거 중요해. 색채어는 뭐라고? 색깔. 자, 이거 빨간색, 이거 파란색.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색채 이미지는 뭐냐면, 혹시 바다 갔다 오신 분? 갔다 왔니? 바다 안 갔다 왔어? 나는 좀 시간 내서 갔다 왔거든요. 우리 딸이 모래사장 가고 싶다고 해서. 바다 하니까 무슨 딱 생각이 들어? 바다 갔다 왔어. 바다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 파란색, 뭐 에메랄드색 바다 본 친구들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저 우도, 제주도 밑에 있는 우도의 앞바다는 에메랄드라고. 웬걸 갔는데 서해로 갔거든요. 갯벌만 보다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딱 펼쳐지는 게 이미지예요. 알겠죠? 색채어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찾으라고 내신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색채어냐, 색채 이미지냐.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걸려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시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청각에서는 그러면 뭐에 중요하냐? 이 청각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새가 울어요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새가 울다, 운다.
그럼 새가 울면 우리는 엉엉엉엉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오르지만 어느 나무에서 울고 있어?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울고 있어? 아니면 새의 둥지 안에서 울고 있어? 라는 걸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새가 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들리는 소리로 생각을 해야 돼.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새가 운다라는 이 단어는 항상 청각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아까 잠깐 쓰다 말았는데 여기다가 음성상징어라는 개념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너무 좁게 줬다 내가. 미안해. 자, 음성상징어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청각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알겠죠? 음성상징어 얘기는 나중에 계속 할 텐데 음성상징어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 머리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있죠. 좌우로 흔들다. 그럼 이거는 음성상징어일까? 좌우로 흔들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음성상징어 아닙니다. 알겠죠? 좌우로 도리도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도리랑 흔들다랑 무슨 단어냐면 품사가 달라요. 도리도리는 부사, 흔들다는 동사. 알겠죠? 그래서 음성상징어는 항상 부사예요. 부사. 청각은요. 이거 뭐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치는 거? 선생님이 벽을 친다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이런 소리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 똑똑 또는 쿵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걸 우리는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말대로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라고 얘기를 하죠.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가 음성상징어예요. 그럼 의태어의 태자는 뭐야? 태, 모습. 아우 저 사람 태가 나는데 의자는 뭘까? 의성어의 성자는 소리. 의자는 뭘까? 그것을 본떴다라는 거예요. 베꼈다. 우리 모의고사 하잖아요. 모의고사. 몇 월 달에 있지? 몇 월 달에 있지? 올해 남은 거? 9월 달에 있나? 11월 달에 있나? 몰라? 네, 나중에 일단 굳이 찾아줄게. 굳이. 그러니까 자 모습을 본떠서 소리를 본떠서 의자가 우리가 본뜨다라는 거라고 했잖아. 다리 없는 사람한테 뭘 달아줘? 의족. 손이 없는 사람한테 뭘 달아줘? 의수. 알겠지? 그러니까 본떴다. 음성상징어는 그렇게 본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후각, 미각, 촉각 안 중요하니까 패스. 자, 공감각은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감각의 전이라는 이 개념은 나중에 현대시에서 많이 쓰일 거니까 이거는 현대시에서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할게요. 자, 밑에 이미지 조금만 더 가봅시다. 긍정의 이미지가 있고요. 부정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또는 생성의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소멸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주게끔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밤비에 새입꽃 나거든 나인가 여겨주세요 라는 거는 여기서 새입이 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또 생성의 모습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그게 나예요 라고 하는 나와 연결시켜서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상승의 이미지 있고요. 대비되는 하강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이미지 이렇게 나오고요. 하강의 이미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추풍 낙엽에 날 생각하실까? 낙엽은 위로 솟구쳐요? 아니면 아래로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뭘 만드냐? 분위기를 형성시켜요. 추풍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나를 생각하실까? 나 지금 쓸쓸한데 라는 분위기. 자, 동적인 이미지라는 건 뭐야? 막 도는 거지? 정적이라는 건 멈춰있는 이미지죠. 알겠죠? 자, 이런 말과 함께 밑에서 추상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대상, 추상, 구체 이걸 한번 처리해 보자. 추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니? 추상, 추상화는 그릴 줄 아는데 추상은 몰라. 추상은 뭘까? 상, 생각. 추는 추격하는 거. 그럼 뭘로만 추격할 수 있어? 뭘로만 쫓아갈 수 있어? 생각으로만. 그럼 현실에 존재하는 거야? 아니야.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생각으로만 추격할 수 있는 존재, 상상 속에만 있는 존재. 자, 그래서 비슷한 말이 관념. 염자는 뭐예요? 생각으로만. 관자는 뭐예요? 볼 수 있는 거. 생각 속으로만 볼 수 있는 거, 상상에만 있는 거, 상상할 수만 있는 거. 제가 어릴 때 이제 얘기했던 거. 저의 여친.
되게 추상적인 존재, 관념적인 존재. 있을 수가 없어. 현실에 존재 안 하는. 아니야. 근데 구체적으로 존재하더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런 거. 그래서 추상이란 단어, 관념적이라는 단어 꼭 처리하세요. 알겠죠? 그럼 뭐가 추상적이고 뭐가 관념적인데? 라는 그 소재들을 보면 여러분들 정서, 시간이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이에요. 알겠죠? 감정 이런 거잖아. 생각. 그럼 구체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각화될 수 있느냐. 또는 물리적인 속성이 있느냐. 물화생지 그 물리. 또는 뭐 사물이겠지. 뭐 행동으로도 나오겠지. 등등으로. 그래서 이런 추상, 구체라는 이 개념이 문학에서 무조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자 밑에 표현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대조법 하나 또 적고 갑시다. 자 대조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대꾸법이거든요. 미안하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내용은 항상 전 노란색, 형식은 됐고. 자, 대조라는 거는 의미상의 대조예요. 내용상의 반대예요.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나 대꾸는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대꾸는 무슨 말이냐면 너 왜 말대꾸냐 할 때 그 대꾸예요. 너 왜 말대꾸냐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말대꾸를 하니 우리 보통 내가 얘기하면 바로 맞받아 쳐야지 말대꾸지. 그치? 하루 썩혔다가 내일 와서 말하면은 되게 속 좁네. 말대꾸가 안 되지. 그래서 이 대꾸법은 뭐냐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짝지어서 나와야 돼요. 짝을 지어 나와야 돼요. 하나 더 비슷한 구조로. 그래서 비슷한 구조로 짝을 지어서 나올 때 우리는 대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형은 북을 치고 동생은 피를 부네, 누군 뭐하고 누군 뭐하네, 이런 게 대꾸예요. 내용적으로는 반대가 안 이루어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꾸 찾는 게 좀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에서 애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 대꾸법이 조금 더 확대되면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갑니다. 그럼 통사구조 반복할 때 이 통사구조라는 말을 우리는 처리할 때 통사라는 말은 뭐라고요? 품사 더하기 품사 더하기 사, 품사 더하기 품사 더하기 통합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통사는 그냥 문장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앞으로 국어에서. 그래서 문장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짝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짝짓지는 않아요. 짝지어서. 짝을 지어라는 거는 바로라는 얘기예요.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런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자, 단, 효과, 문장 구조가 반복돼요. 뭐가 생겨요? 운율 형성이 되죠. 그리고요, 하나 더 의미가 강조되죠. 그 단어의 의미, 그 식구의 의미가 강조될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 자, 그 위에 사이에 있는 디귿치읓이 아까 얘기했던 도치법. 지금 제가 여기 강조법에 7개, 변화법에 7개를 넣었거든요. 이 방법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찾는 방법까지 딱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럼 도치라는 거는 위치를 바꿔주는 거거든. 주객전도합니다 라는 말처럼. 그럼 위치를 바꿔준다라는 말이 어순의 위치예요. 우리 국어 어순이에요. 국어의 문장 성분이에요. 그럼 우리 국어의 문장 성분은 주어부터 나오지. 그리고 서술어 나오니? 맨 뒤에 나와야지. 목적어라던가 부사어가 나오죠. 그리고 서술어가 나오죠. 자, 이게 일반적인 어순입니다. 자, 근데 아까 보내노라 님의 손에 멤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나 보냅니다 님의 손에, 부사어를 뒤로 뺐단 말이에요. 그쵸? 뭐 목적어를 빼도 되고 주어를 빼도 되잖아. 그럼 어디를 강조하냐?
이 뒷부분이 강조 부분이야. 나는 사랑한다. 뭘? 너를. 그럼 너를 강조하는 거잖아. 너를 사랑한다. 뭘? 누가? 나는. 나를 강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면서 강조하는 거. 그 마음을 강조하는 거. 그게 도치법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고, 자, 과장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숫자로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천리, 만리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표현해서 거리감을 강조하기도 하죠. 숫자를 이용한 거리감. 이거 고전에서 많이 쓰는 패턴. 자, 요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표현법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럼 다시 이제 시조로 좀 갑시다. 자, 여기부터 이제 이번에 주제는요. 어떤 일편단심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님에 대한 일편단심은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그걸 가져가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조와 절개와 관련된 충성과 관련된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 우리가 여기 좀 적어 놓을게. 유교적 가치관의 강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시조는요. 그럼 유교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한 7가지 정도 뭐가 있냐면 인, 의, 예, 지, 충, 효, 신을 강조합니다. 자, 인, 의, 예, 지 할 때 인은요, 인내한다, 이거 막 버티다 이거 아닙니다. 어질다예요. 인자하다. 의자는요, 뭘까? 예의가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의롭다, 정의롭다예요. 이때 얘가 예의가 있다라는 거지. 지자는요, 많이 알다 지식 아니야. 이건 지혜롭다야. 물론 지식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충은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효도를 다하세요. 신의를 지키세요. 그래서 인이예지라는 이 말이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자신의 수양의 덕목이에요. 자기의 수양의 덕목.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을 양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선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인이예지를 지키라는 말은 시조에서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어디를 강조할 거야? 충성을 다해. 효도를 다해. 신의를 지켜. 신이라는 건 믿음이죠.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시조에서. 이걸 우리는 지조와 절개라고 할 거니까. 지조와 절개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굳은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소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소재, 상징성을 부여받은 소재들이 있어요. 그런 상징성이 5가지가 있죠. 사군자를 뜻하는 매, 난, 국, 죽, 그리고 하나 더 송. 매난국죽이 사군자예요. 소나무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자는 뭐예요? 매화, 난초, 국화, 죽은 대나무, 송은 소나무. 그래서 쟤네들이 나오면 이거 지조와 절개와 많이 연결되겠구나 라고 대부분 한 100%는 아니고 95% 아닌 경우가 가끔 나와요. 헷갈리게끔. 그래서 독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매화는 왜 이렇게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가 되었냐? 언제 피지 매화? 혹시 알아? 매화 언제 피는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찍어보자. 25%다.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남들 필 때 피면은 지조와 절개야? 아닐 것 같아. 그치, 겨울에 펴요. 자, 매화가 늦겨울에 펴서 그래요. 그 추위를 무릅쓰고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로 우리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난초는 되게 우아하게 생겼지? 우아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난초꽃 본 적 있어요? 난초꽃이 되게 예쁘더라고. 그리고 난초는 풀이라서 그런지 꽃은 되게 오래 피는데 어떤 난초꽃은 딱 하루 펴요. 딱 하루. 하루 피었다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하루 피기 위해서 우리 며칠을 버틴 거야? 364일을 버틴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국화는요, 언제 피냐면 가을에 펴요. 가을에, 가을 국화. 근데 향이 되게 진해요. 향이 되게 진해요.
영화에서도 뭐 국화꽃 향기라는 제목이 있을 정도로. 대나무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빳빳하죠. 소나무는 왜 들어갈까? 지주와 절개. 지주와 절개를 왜 들어갈까? 소나무를 우리는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를 뭐라고 하지? 무슨 수라고 하는데?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를 상록수. 항상 녹색인 나무. 그러니까 늘 푸르러. 그러니까 쟤를 보니까, 소나무를 보니까 쟤는 바뀌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요런 개념들, 요런 소재들을 알아야 우리는 어떤 소재의 상징성들을 알면 고전을 읽기가 편하다. 자, 다시 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흥망이 유수하니 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읽으라고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흥망이 유수하니. 그럼 밑에 해석은 보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하세요. 다 몰라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다 모를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어디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초장, 중장, 종장에서 감정이 표현되는 거 어디겠어? 초장, 중장, 종장. 자, 33.3%. 초, 중, 종. 종장이겠지. 그래서 종장은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초장에서 이미 나가리 돼도 못 읽어도 종장에서 우리가 감정을 찾아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찾았지? 감정. 눈물겨워 하노라. 석양이네. 객이라는 거는 우리 손님을 나타내는 거잖아. 게스트, 객. 그럼 자, 이미지도 한번 넣어보자. 석양은 무슨 말이에요? 석양. 해가 뜨는 거야? 지는 거야? 지는 거지. 무슨 이미지? 상승, 하강? 하강의 이미지란 말이야. 그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벌써 분위기를 잡아주잖아. 그때 나 눈물겨워 하노라 정서 표현하고 있잖아. 나 슬퍼. 이 사람 정서는 슬프다는 거야. 그쵸? 석양을 빗대어서. 근데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쵸?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근데 아무튼 정서는 찾았어. 그러면 반은 이상은 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어들을 좀 읽으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만월대라는 단어도 모르겠어. 추초도 모르겠어. 그쵸? 흥망이라는 단어는 뭐 때려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혹시 추초라는 단어, 요 추자 혹시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저 정도 읽어줘야 된다고. 춘하, 추동 할 때 가을. 아무튼 초자는 위에 요렇게 생긴 거 풀이에요. 풀. 그럼 가을의 풀이라는 말은 뭘까? 가을의 풀은 어때요? 파릇파릇해요? 누래요? 누렇게 변했겠죠? 그렇죠? 시들었겠죠? 그럼 이 단어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자, 500년의 왕업이 목적에 붙여 있습니다 라는 말에서 500년 왕업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500년의 왕권 국가는 어디 나라? 500년 동안 이어졌던 어느 나라? 한국사 다 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이미 중세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500년 동안 이어졌던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 있어? 조선? 조선은 600년이에요. 실제적으로 500 몇 년이지만 고려예요. 고려. 알겠죠? 고려 건국 언제 몰라도 괜찮아. 멸망 언제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실제로는 400 몇 년이지만 우리 500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고려예요. 고려. 그래서 고려 건국이 900년 초반이죠. 913년인가 908년인가 아무튼. 그리고 망하는 건 조선의 건국은 1390 몇 년이니까 한 4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400 몇 년 정도. 그래서 500년의 이 왕업이 목적에 붙여 있다라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석양 속에서 나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뭘 슬퍼하는 거겠어? 500년 왕업이 석양이야 떨어졌어. 석양이 해가지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어. 고려의 멸망에 대한 슬픔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해주면 좋지만, 이제는 어휘를 정확하게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목적이라고 할 때 이 목적은 목적어 아니에요. 너의 목적은 뭐니? 이게 아니에요. 목자가 뭐냐면 목동할 때 목자예요. 목동은 뭐 하는 사람? 방목하는 거죠. 양들이라던가 뭐 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방목하는 사람들이죠. 적자는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들 그 전설 속에 필이 있는 거 알아? 이 필을 보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라는 만파식적.
신라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피리. 그래서 적자가 피리예요. 그래서 목동이 부는 피리에 붙여 있다라는 말은 붙어 있다 거기서만 느낄 수 있다. 피리에서만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다. 500년 왕업이 이제는 목동의 피리 속에서 붙어 있구나. 목동의 피리 속에서 느껴 있구나. 느낄 수가 있구나. 그럼 실제 존재하는 거야? 아니야. 망했으니까 없어. 그래서 목동의 피리는 그럼 뭘 연주했을까? 고려시대 노래겠죠. 고려시대 노래를 연주하는 그 속에서 나는 고려를 느낄 수 있구나. 아, 그러니 이 해가 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눈물겨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려 멸망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시가 본문으로 나올 일은 없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기에서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정도로. 그럼 자, 흥망이 유수하니 해석해보자. 흥하고 망하는 건 그렇죠? 흥하고 망하는 건 유수하되어 운수가 정해져 있다. 운수가 정해져 있다. 자, 만월대라고 할 때 이 대, 무슨 대가 나올 때는 우리는 전망대 생각해주면 돼요. 어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대라는 표현을 많이 붙여요. 그럼 만월대는 장소 지명이겠네. 그 지명은 근데 고려 궁궐의 터를 우리는 얘기를 해요. 아, 고려 궁궐이 있었던 개경에 있었던. 그럼 그 지명이 뭘로 바뀌었대? 가을에 풀로 덮여 있었대. 야, 궁궐인데 풀로 덮여 있으면은 혼나겠지. 궁궐 관리인들이. 근데 지금 덮여 있대. 관리가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 황폐해진 상황. 그래서 고려 건국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앞부분을 보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만월대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죠. 경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목동의 피리는 어떻게 느낄 거야? 목동의 피리 어떻게 느낄 거야? 맛볼 거야? 들어야 되겠죠? 청각적 이미지까지. 그래서 풍경과 경치는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찾아줄 수 있겠지? 얼마 어렵지 않아.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석양은 무슨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 슬퍼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정서까지. 자, 그럼 이때 객은 어떤 제3자겠지만 누구겠어? 화자인 자신이겠죠. 근데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 거니? 주관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거야? 아니면 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거야?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객관적이 뭔데? 우리 문학에서의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객의 느낌이 뭔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건 주관이잖아. 그쵸?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거리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문학에선 그래서 야,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객관식으로 골라봐라가 아니라 거리감을 두고 생각해봐라. 그럼 여기서 지나가는 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겠지만 야, 거리감을 두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픈지 알겠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할 때 이 단어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항상 거리감이 있다. 문학에선 거리감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거리감. 자, 밑에 그래서 어떤 무상감과 비통함을 신정한 노래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무상감이라는 단어도 꼭 알아야 돼요. 무상감. 애상감의 친구인가요? 라고 한데 그 상자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근데 느낌은 비슷해요. 그럼 무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는 알죠? 그치? 그럼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는 뭐야? 우리 무상감 할 때 그 무상. 아, 인생 참 덧없네, 헛되네, 허무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무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상자는 우리 언제 쓰는 거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늘 always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야 없어.
항상 있어야 되는 존재가 없는 걸 무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분명히 내가 학원 오기 전에 치킨을 시켜놓고 딱 왔고 먹고 왔거든. 식탁에 놓고 왔거든. 근데 집에 가니까 치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허무해. 무상감. 오케이? 아니 그게 무상감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그럼 선생님 그것 때문에 치킨이 없어지니까 슬프지 않아요? 그거는 감정이고. 그 감정이고. 거기서 유발되는 감정이고, 무상이라는 거는 허무하네. 거기서 유발되는 슬픔이라는 건 슬픔, 진짜 부정적인 정서, 어떤 정서의 표현이고, 무상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고려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졌어. 만월 때까지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허무함,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회고적이라는 단어 처리해보자. 회고하다라는 거는 옛날을 회상하다. 옛날을 회상하다.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다라는 말. 하나 더. 자, 고려의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고려의 유신은, 이거는 역사적 배경을 한번 가봅시다. 고려 말기에 조선 건국의 유신들이, 유학생들이, 유학을 했던 신하들이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건국을 반대해서 어디로 갈까? 지방으로 숨어요. 그래서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공훈을 받고 관직에 오르겠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정도전 이런 사람일 거고요. 반대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뭐 숙청 당할 수도 있고 정몽주처럼, 혹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뭐야? 도산 서당이라던가 서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16세기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까지도 연결되면 좋고. 자, 이어서 원천석의 시고요. 원천석의 시예요. 원천석의 시가 두 개가 동일하게 나왔던 거는 주제가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 자, 눈마저 휘어진 매난 국죽 할 때 그 대나무. 그럼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에게 누군가가 굽다가 하던 고 눈이 맞아서 대나무가 굽어졌대. 대나무가 요렇게 자라는데 뭔가 굽어져서 자라나 봐. 근데 누가 여기에 이 대나무를 보고 쟤 굽어졌어 라고 이렇게 하던가. 만약에 이 대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절개일 거라고요. 진짜 제가 구필 절개였다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대나무도 푸르러요. 대나무. 쟤는 눈 속에서도 푸르거든. 야, 저렇게 눈 맞아서 굽힐 거였으면 진짜 굽혔겠느냐. 왜? 대나무에서도 얘는 푸르르거든. 야, 그럼 눈은 무슨 색으로 내려? 눈은 무슨 색으로 내려? 하얀색이지. 내가 여기는 흰색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봐봐. 이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 미안해, 빨간색으로 썼는데 내가 푸른색이라고 흰색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 없으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바닷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이에 흰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명확하게 대비돼요, 안 돼요? 대비되지. 자, 이런 대비를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의 대비라고요. 그쵸? 색채 대비라고요. 자, 이렇게 색채 대비를 통해서 눈 속에 있는 대나무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얘 굽히지 않았다고. 물론 형태는 굽혀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전히 얘는 푸르러. 그래서 마지막에 뭐뭐 할 소냐? 라고 물어보고 있지? 진짜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네. 강조하는 거네. 그래서 서리법.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너는 누군데? 눈 속에 풀어 있는 누구? 대나무.
그럼 세한고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튼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거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아. 자, 고절이라는 단어 우리 한자어는 항상 두 글자라도 처리되면 좋아요. 고절 무슨 말일까? 고절, 절개. 그치?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아닌 거는 보이지? 높을 고자가 아니라는 건 보이죠? 이 고자가 고독할 때 고자예요. 외롭다예요. 그러면 절개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고 있어? 외롭게 지키는 절개. 고독하게 지키는. 그쵸? 그러면 자, 절개를 지키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키냐? 세한 할 때 한자는 어우 추워 라고 하는, 추운 가운데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애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누구를 칭찬해 주고 있어? 대나무를 칭찬하고 있지. 자, 칭찬이란 말을 조금 어렵게 쓰시라. 예찬해 주고 있어요. 그럼 대나무에 뭘 예찬하고 있어요? 굽히지 않음을 예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난국죽송 할 때 이 대나무의 소재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절개와 연결시켜서 칭찬해주고 있는 시구나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절의적이다. 절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굽히지 않는다. 절개다.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상징적이다. 누가 무슨 상징이야? 대나무. 대나무는 무슨 상징? 절개, 절의. 이것을 상징한다. 그럼 자, 눈이 내리지만 난 굽히지 않을 거야. 그럼 이때 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조선 건국하는 세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나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겠소.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소.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강조해 주는 시다라는 얘기.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조금 더 쉬었다가 조금 더 나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뒷장을 펴놓고 요 17번 500년 도읍지까지가 우리가 원래 한 주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쉬었다 할게요.